날씨가 추운 요즘을 둘러보면 겨울방학이 다가오는 시기를 알리는 것 같네요. 저도 올해 중학생이 될 딸 하나 초등학생인 아들을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방학이 다가올 계절이 오면 방학 내내 아이들의 수발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방학 동안 자식들 뒷바라지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글쎄, 방학 동안 자기 추억 싹 했다고 다 내팽겨친 저희 시누이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곳을 찾아왔기 때문이랍니다.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요.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던 말이 뭔지 다들 비슷하지 않나요? 공부 좀 해라, 일찍 자라, 그만 놀아라 같은 말들요. 사실 공부하라는 소리는 만국 공통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저만 그런 건 아닐 거고 다른 사람들도 한 번쯤은 다 겪어봤을 거라고 봐요. 꼭 그런 날이 있잖아요. 방에 틀어박혀서 문제집을 한참 풀다가 정말 딱 5분만 쉬자 싶어서 멍하니 앉아 있거나 잠깐 딴짓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귀신같이 방문이 열리는 날이요. 너 또 공부 안 하고 딴짓하지? 아니, 방금 전까지 실컷 문제 풀었는데? 방금 전까지. 거짓말하네. 너 지금까지 손톱 만지면서 딴짓하고 있다가 엄마 오는 소리에 부랴부랴 책 폈으면서? 중학생이 딱 되고 처음 중간고사를 봤을 때 일이에요. 그때는 진짜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원도 안 다니던 시절이었고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넘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았겠어요. 그냥 무식하게 문제집 붙잡고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과가 제가 쏟아부은 시간에 비해 생각만큼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걸 본 우리 엄마가 한마디 하셨죠. 책상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고 공부가 되냐 하고요. 그 말이요, 진짜 제 자존심을 정통으로 후려쳤어요. 제가 언제 가만히만 앉아 있었냐고요. 저도 문제집 달달 외울 정도로 풀었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하필이면 제가 공부한 단원에서 문제가 적게 나온 걸 어떡하냐고요. 그때는 억울함이 한가득이었어요. 물론요, 나중에 제가 직접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그때 제가 했던 변명들이 다 똑같은 변명이라는 것도 알겠더라고요. 이번에 공부를 한 부분에서 안 나온 단원이었어. 운이 좀 없었어. 이런 말들이요. 어쨌든 엄마가 앉아있는 시간만 길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제 안에서 뭔가가 딱 하고 터졌어요. 오기 스위치가 눌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이후로는요, 단어장을 그냥 보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씹어서 삼킬 것처럼 공부했어요. 스스로도 무서울 정도였죠. 엄마, 나 학원 보내줘. 제가 먼저 그렇게 말을 꺼냈던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사실 집 형편이 학원 하나 못 보낼 정도로 어려웠던 건 아니었거든요. 괜히 제가 혼자 버티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었던 거죠.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니까 성적이 눈에 띄게 올랐고요. 아,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몰랐던 거구나 싶었죠. 그때부터는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까지 큰 굴곡 없이 지나가고 결국 저는 제가 가고 싶었던 학과로 대학에 진학했어요. 대학 생활도 나름 치열하게 보냈고 졸업할 즈음에는 교수님께서 저를 불러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잘 아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신생기업이긴 하지만 내구도는 탄탄한 회사야. 거기 한번 지원해 볼래? 그렇게 교수님의 추천으로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배울 게 정말 많았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그러다 운이 좋게도 대기업으로 이직할 기회가 생겼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제 커리어를 차근차근 쌓아가게 됐죠. 돌이켜보면요. 그때 엄마의 한마디 잔소리가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독하게 달려오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억울했고 화도 났지만 그 오기가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든 셈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공부가 끝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승진이라는 걸 하려면요. 그냥 자기 일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금방 알게 됐거든요. 팔방미인처럼 이것저것 다 할 줄 알아야 살아남는 구조였어요.
회사에 출근해서는 당연히 제 업무를 열심히 했고요. 퇴근하고 나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어요. 일주일에 3번씩 영어랑 중국어 수업을 들었거든요. 사실 영어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되는 편이었어서 굳이 학원까지 갈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인터넷으로 회화 수업을 들었어요. 대신 중국어는 완전히 처음이다 보니 학원을 다녔죠. 회사 끝나고 학원 가는 길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그 덕분이었을까요? 회사에서는 제가 외국 거래처랑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된다는 걸 꽤 좋게 봐줬어요. 회의 때도 통역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장점으로 작용해서 과장 자리까지는 비교적 빠르게 달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결혼이라는 건 제 인생에서 서둘러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을 하면 육아가 따라오는 건 너무 뻔하잖아요. 그리고 육아가 시작되는 순간 회사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달랐죠. 너는 도대체 언제 결혼을 하려고 아직 연애한다는 소식도 없어? 회사 이직하고 자리 잡는다고 바쁜 거 뻔히 알면서 무슨 연애야. 얘, 그 회사가 뭐 너 정년까지 다닐 수 있다는 보장이라도 있어? 성과 안 나오면 얄짤없다며? 시집이 최고지. 성과 안 나오면 얄짤없이 잘라버리니까 내가 성과를 내는 게 먼저 아니겠어? 말은 청산유수다. 네가 천년만년 젊을 것 같아? 1살이라도 어릴 때 조건이 괜찮은 혼처가 들어올 때 시집을 가야 하는 법이란다. 결혼은 아직 생각 없거든요. 나 아직 32살이야. 내 기준에서는 시집 가기에 조금 빠른 나이라고. 우리 때는 20대 후반에 결혼하는 것도 노처녀라고 했어. 그건 엄마 때고 우리 때는 또 다르다니까. 얘 봐라. 지금 만나서 연애하고 서로 알아가고 결혼 준비하다 보면 시간 금방이야. 그 말이 괜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했고요. 결국 그렇게 33살이 되던 해에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주말만 되면 계속해서 들이밀어지는 선자리들에 떠밀리듯 나가던 어느 날이었죠. 사실 그날도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또 하나의 자리겠거니 하고 나갔죠. 그런데 남편을 처음 본 순간 진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머릿속에서 갑자기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 착각이랄까요? 이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첫눈에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앞서 나간 생각 아니냐고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남편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동양인이라 차별도 심하고 버티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수년째 한자리에서 묵묵하게 버티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저는 속으로 아, 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외모는요, 솔직히 말하면 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얼굴이었어요. 딱히 눈에 띄게 잘생겼다기보다는 단정하고 멀끔한 인상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바로 손이었어요. 손가락이 길쭉하고 하얗고 정말 예쁜 손이었거든요. 상처 하나 없이 고운 손, 제 손은 못생긴 편이었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예쁘다며 좋아한다는 네일 아트를 해도 손가락이 짧고 통통해서 늘 아쉬웠거든요. 사진 찍어보면 더 비교가 됐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의 손을 보고 있자니 괜히 더 눈길이 갔어요. 저 손 한번 잡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찰나였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죠. 손 하나 보고 결혼을 떠올리다니요. 사실 제가 연애를 많이 해본 편도 아니라서 남자를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말하기엔 좀 민망하긴 했어요. 그래도 그때의 제 감정은 분명했어요. 남편은 참 예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랑 함께라면 나도 예쁜 꿈을 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우리는 딱 3번을 더 만난 뒤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밀당도 없었고 고민도 길지 않았어요. 서로 마음이 있는 게 느껴졌고 굳이 시간을 끌 이유가 없었죠.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우리는 빠르게 움직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초스피드였죠. 결혼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왔고 주변에서는 다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막상 준비를 시작해 보니까 엄마 말이 맞더라고요. 식장 잡고 날짜 맞추고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훌쩍 가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34살이 되어서야 결혼식을 올리게 됐지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축하를 해줬어요. 그런데 딱 한 분, 우리 팀 여자 부장님만은 조금 다른 반응이셨어요.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좀 걱정된다. 내가 그랬거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승진이 많이 늦어지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 눈치도 엄청 봤어. 너는 능력 있는 직원인데 결혼 때문에 커리어가 막히는 건 아닐지 그게 좀 걱정이 돼. 하지만 그때 제 마음은 꽤 단단했어요. 나는 다 잘 해낼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죠. 육아도 결혼 생활도 직장 생활도요. 셋 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축복처럼 임신 소식을 듣게 됐어요. 첫 아이를 낳았고 그로부터 2년 뒤에는 둘째도 낳았죠.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어요. 잠은 늘 부족했고 몸은 늘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든든했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회사를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육아휴직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회사에 얼굴을 비췄어요. 눈도장이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육아휴직도 기간을 꽉 채우지 않고 복직했어요. 솔직히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일에서 멀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마다 남편이 많이 도와줬어요. 남편이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내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 시기쯤 한국 사회에서도 남자도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힘을 얻고 있었거든요. 물론 제도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눈치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무렵에는 사회적으로도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사례가 제법 늘어나던 때였어요. 아무튼 그런 분위기 덕분에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줬고 저는 비교적 일찍 점만 떼고 회사로 복직을 할 수 있었어요. 회사로 다시 출근하던 첫날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애 생각도 나고 괜히 욕심 부리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죠. 문제는 역시 시댁이었어요. 제가 복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곱지 않은 시선이 바로 느껴졌거든요. 특히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정말 짝짝꿍이 따로 없었죠. 우리 아들은 설거지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앤데 애를 어떻게 혼자 봐? 그러게 말이야. 애가 혼자서 밥은 해 먹겠어? 거기다가 어린애까지 돌봐야 한다니. 우리 아들이 말이야. 큰일하는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해서 회사에 복직을 해야 하니? 그 말을 듣는데 속이 참 묘했어요. 제가 뭘 그렇게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회사로 돌아가겠다는 선택 하나로 유난스러운 며느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그때마다 남편은 늘 제 편이었어요. 단 한 번도 애매하게 중간에 서지 않았고 바로 나서줬죠.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아들을 설거지도 못하는 바보 천치로 만드는 게 누군데요? 애 보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뭐라고? 아니 얘는 무슨 말을? 엄마는 다 네가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지. 엄마야말로 우리 아내가 회사에서 어떤 자리 맡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말로 상처 주지 마세요. 아이고, 이래서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나오는구나. 시어머니는 천사 같았던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변해버렸다는 식으로 눈물을 훔치는 척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힐 정도였어요. 진짜 눈물도 아니면서 연기까지 해가며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걸 보다 못해서 시아버지께서 결국 버럭하셨어요.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한 일 아니야.
가족이면 옆에서 응원은 못 해줄 망정 왜 자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래? 그 말에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때 새삼 느꼈죠. 우리 시댁은 이상하게도 남자들이 훨씬 마음이 넓은 집안이었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그렇고요. 그래도 시누이는 끝까지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대놓고 회사 다니는 게 유세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전업주부로 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하루가 얼마나 여유로운지, 애랑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줄줄이 설명을 해댔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비교하고 싶지도 않았고 설득당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계속 일하면서 돈도 벌고 싶어요. 그 말에 공기가 순간 싸해졌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그게 그때 제 진심이었거든요. 누군가의 선택을 깎아내릴 생각도 없었고 그렇다고 제 선택을 부정당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날 했던 말이 시누이 마음을 제대로 자극한 것 같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말이 꼭 시누이의 약한 부분을 콕 찌른 느낌이었달까요? 그때는 그냥 제 솔직한 생각을 말했을 뿐이었는데 시누이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보고서야 아, 이 말이 꽤 날카로웠구나 싶었죠. 시누이는 저보다 3년 먼저 시집을 갔어요. 겉으로 보기엔 일찍 결혼해서 자리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속사정은 전혀 달랐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사실 시누이가 사고를 쳐서 결혼을 한 거라는 얘기였거든요. 이 이야기는 시아버지께서 저한테 몰래 해주신 말이었어요. 우리 딸 때문에 마음고생 많지? 아니에요. 가끔 날카롭게 말을 던지는 부분은 있지만 저도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딸이 못나서 그래.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 걸 어쩌겠냐. 저를 달래주느라 해주신 말이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시누이의 결혼 뒷얘기를 제대로 알게 됐지요. 시누이네 시댁은 말 그대로 교육자 집안이었어요. 시부모님 두 분 다 학교 선생님 출신이었고 시누이의 형님, 그러니까 큰형님도 교육자였다고 들었어요. 심해부, 그러니까 아주버님 역시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나가면서 정교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집안 전체가 공부, 학벌, 커리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였던 거죠. 그런 집안의 대학을 중퇴한 시누이가 가진 것 하나 없이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시집을 갔으니 시누이네 시댁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날벼락이었을 거예요. 물론 아주버님이 시누이를 많이 사랑했다고는 했어요. 집안에서 헤어지라고 했지만 본인의 아이를 가진 여자를 버릴 수 없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서 결국 결혼까지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만 들으면 로맨틱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혼 후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시누이는 집에서 내조라는 걸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친정에 가버렸고 집안일이나 아주버님 뒷바라지는 뒷전인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아주버님도 참고 참는 눈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마저도 많이 지친 게 느껴졌어요. 둘 사이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명절에 다 같이 모이면 그 분위기가 더 확연했어요. 아주버님은 시누이에게 말이 짧고 퉁명스러웠어요. 우리 집에는 연락 아직 안 했어? 좀 미리미리 하지. 그러면 시누이는 얼굴이 확 굳었다가 슬금슬금 시어머니 쪽으로 가서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러니까 아직까지도 정교수가 못 되는 거지. 시누이가 그렇게 말할 때면 괜히 내가 다 민망해지더라고요. 그 말투나 표정이 내 눈에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남편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위안을 얻으려는 느낌이랄까요. 그걸 보다 못해서 우리 남편이 한 번은 나서서 말리기까지 했다니까요. 솔직히 아주버님 입장에서는 처가에 올 때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서 자기 커리어 하나 믿고 버텨온 사람인데 그런 자리에서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말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속이 상했을지 안 봐도 뻔했죠. 그걸 보고 있자니 시누이도 참 생각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떤 상처가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아마도 그 밑바닥에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불안과 자격지심이
켜켜이 쌓여 있었겠지요. 그래서인지 제가 일하겠다고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이 더 날카롭게 꽂혔던 것 같아요. 신우이는요, 자기도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말하자면 본인도 피해자라는 거였죠. 신우이 말로는 자기 시댁에 가면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부엌대기처럼 산다는 거였어요. 대학을 중퇴했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 집안엔 대학 중퇴한 사람 없다. 이런 말을 대놓고 들으면서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는요. 저도 사람인지라 신우이도 나름 힘든 게 있긴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도 그건 그거고 제 삶은 제 삶이었죠. 저는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도 남편이 또 육아휴직을 써서 아이를 돌봐줬기 때문에 회사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가 제 커리어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자리를 잡느냐 아니면 밀려나느냐의 갈림길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회사에서 제 자리를 점점 굳혀갔어요. 애들은 어느새 어린이집에 다니게 됐고 시댁에서도 겉으로는 더 이상 별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잠잠해지려나 보다 하고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요, 사람 일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부터였어요. 신우이가 이상하게 간섭을 하기 시작한 게요.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툭툭 던지는 정도였어요. 요즘 초등학생은 학원 쉬면 안 되는 거 알지? 국어, 영어, 수학은 기본이야. 벌써 학원을 보낸다고요? 그럼 올케가 밖에서 일을 하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나 같은 전업주부들이 이런 건 빠싹한 법인데. 한 번 들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만날 때마다 비슷한 말을 반복하니까 점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이들 교육에 대해 초반부터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생각이 없었어요. 공부라는 건요, 결국 스스로 하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방법을 깨우치고 나면 저처럼 어느 순간 속도가 붙는다고 생각했어요. 억지로 앉혀놓고 학원 여러 개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강했죠. 다행히 남편도 교육에 대한 가치관은 저랑 거의 비슷했어요. 벌써부터 공부시킨다고 천재가 되는 것도 아닌데 어릴 땐 좀 놀아도 되지. 그러다가 다른 애들한테 뒤처지는 법이라니까? 요즘 초딩들도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데. 신우이가 저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데에는 사실 이유가 없지 않았어요. 본인 자식들은 학원을 여러 개 다니는데도 매일같이 학원 가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이 소리만 하고 성적도 눈에 띄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였지요. 반면에 우리 아이들은요, 놀 때는 잘 놀고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숙제를 하고 책을 펼쳤거든요. 그게 부러웠을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꼴 보기도 싫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첫째 딸이요. 이게 참... 저도 엄마라서 그런지 조심스럽긴 한데 똑똑한 유전자만 쏙쏙 물려받은 건지 이해력이 남달랐어요. 따로 학원은 안 다니고 집으로 오는 학습지 하나만 덜렁하고 있었는데도요. 선행학습이 가능할 정도로 내용을 쏙쏙 이해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신우이의 둘째 딸이 우리 딸이랑 동갑이었어요. 명절이나 주말에 모이면 애들끼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기도 했는데 신우이 딸이 막혀서 헤매는 문제를 우리 아이가 척척 풀어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시댁 어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어찌된 게 학원 다니는 수아보다 학원 안 다니는 정미가 더 똑똑하냐? 그때 신우이 얼굴이요.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이 전혀 웃고 있지 않았거든요. 질투가 얼마나 쌓였는지 공기가 묘하게 싸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신우이의 간섭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올케, 솔직히 말해봐. 애들 몰래 학원 보내는 거 아니야? 나한테만 비밀로 하는 거지? 저 진짜 애들 공부시킬 마음 없다니까요. 근데 저렇게 알아서 척척 잘한다고? 올케,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애들한테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주고 그만큼 보상을 준 덕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놀기 좋아하는 초딩들이 스스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는 게 말이 돼?
올케는 전생에 뭐 덕이라도 쌓았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까지 우리 애들이랑 비교를 하고 사사건건 자격지심에 불을 붙이는 건지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시누이네 시댁에서 난리를 친다고요. 시누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성적이 안 나오니까 지 엄마 닮아서 그렇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시누이의 자존감을 확 깎아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 핏줄에는 공부 못하는 애가 없다면서 너네 집에 한번 찾아보라는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누이는 제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궁금하긴 한데 곱게 물어보고 싶지는 않았던 거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랑 시누이가 부딪히는 일도 잦아졌어요. 특히 우리 첫째랑 시누이 둘째가 같은 학년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모이면 꼭 비교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본사로 나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기간은 대략 3년 정도였고 일본에 있는 회사였어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다 같이 3년 정도 일본에 가서 생활하는 게 어떻겠냐고 남편이 그렇게 물었을 때 아이들 얼굴이 먼저 떠올랐어요. 우리 가족끼리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결국 결론은 아이들이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언어 문제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한국에 남고 남편만 일본으로 가기로 했어요. 사실 일본이 엄청나게 먼 곳은 아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오가기도 어렵지 않았고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또 난리가 났죠. 아니, 무슨 이상가족도 아니고 우리 아들 혼자 3년간 타지로 보낸다고? 가족이 같이 가야지. 타지에서 힘들 텐데. 우리 아들 내주는 누가 하냐? 집사람도 회사 다니고 애들도 일본에서 공부하고 싶지 않다는데 존중해줘야지. 존중 타령하다가 기러기 아빠로 남으려고? 아이고, 고생은 우리 아들이 하고 돈은 지들이 펑펑 쓰지. 엄마,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우리 가족끼리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야. 나는 가족도 아니냐? 내 의견을 왜 안 물어보냐? 엄마는 내 가족이지 우리 집사람이랑 연결된 건 아니잖아.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결정했으니 번복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고마움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연휴나 방학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가끔 일본에 다녀왔어요. 아이들 손잡고 비행기 타고 가서 남편 얼굴 보고 며칠 같이 지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생활이었죠. 솔직히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 가족이 선택한 방식이었으니까요. 아이들도 아빠 보러 가는 거야? 하면서 나름 설레어했고요. 그러다가 작년 겨울이었어요. 아이들이 방학을 하자마자 눈을 반짝이면서 말을 꺼냈죠. 엄마, 우리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있잖아. 그거 일본에서 먼저 공개됐대. 맞아. 누나랑 엄청 기다린 애니메이션인데 우리 일본 가서 보면 안 돼? 여행도 할 겸 아빠랑 같이 일본에서 겨울방학을 보내고 싶다는 거였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났겠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같이 가고 싶었죠. 그런데 회사 일이 그때 하필이면 너무 바빴어요. 휴가를 최대한 끌었어도 일주일 이상은 도저히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고민 끝에 아이들만 한 달 정도 일본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남편이 있으니까 걱정은 덜했고 저는 제 휴가 일정에 맞춰서 중간에 일본에 다녀오기로 했죠. 아이들도 좋아했고 남편도 괜찮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댁 식구들이랑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앉아 있었는데 시누이가 갑자기 신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수영복 샀어? 내가 그때 사라고 했던 거 말이야. 수영복이요? 아니, 형님. 한겨울에 웬 수영복이에요? 어? 아, 올케한테 말 안 했었나? 우리 동남아로 가족여행 가기로 했거든. 가족여행이요? 그럼 저희는요? 너는 우리 가족 아니라며. 우리 아들도 없는데 네가 왜 가냐? 어머님,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셨던 거예요? 됐다. 어차피 너네는 일본 가서 지낸다며? 손주들도 일본 가고 우리 아들도 일본에 있는데 너 혼자 우리 따라오게? 아서라. 물론 저한테 가자고 해도 어차피 거절했을지도 몰라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는 거랑 아예 언급도 없이 우리끼리 결정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다르잖아요.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뭐 시댁길에 앞장서서 나서진 않아도 시키는 일은 군소리 없이 그동안 잘 해왔는데 괜히 저한테 날이 서 있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애들 앞에서 티는 내기 싫어서 시조카들한테 웃으면서 말했어요. 동남아 여행 가서 좋겠네. 거기 가면 놀거리 많을 텐데. 그랬더니 시조카들이요. 대답도 안 하고 입만 쭉 내미는 거예요. 인사도 없고 반응도 없고. 순간 얘네는 예의를 밥 말아 먹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걸로 뭐라고 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넘겼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 출국하는 날이 다가왔고 그래도 돌이라는 게 있으니까 남편이랑 상의해서 시어머니께 용돈도 챙겨드렸죠. 그건 또 고맙다고 받으시대요. 출국 당일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어요. 오전 회의도 있고 처리해야 할 일도 많아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는데 점심쯤 신우이한테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연락을 할 일이 없는데 뭔가 싶어서 보니까 충격적인 문자더라고요. 올케, 우리 집에 애들 있으니까 5일만 올케가 봐줘. 순간 진짜 머리가 띵했어요. 뭐라고요? 5일을요? 그것도 이렇게 갑자기? 장난인 줄 알고 다시 읽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바로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요, 신호가 안 가는 거예요. 휴대폰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나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상황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 인간이 나한테 문자 하나 달랑 보내놓고 비행기 탄다고 휴대폰을 꺼버린 거예요. 순간 속에서 욕이 목 끝까지 올라왔어요. 아니, 최소한 전화라도 해서 상의라는 걸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사라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상의는 바라지도 않아요. 미리 일정이라도 물어보고. 아니, 그냥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래서 바로 시조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애들한테라도 상황을 정확히 들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신호가 가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네, 숙모하면서 태연하게 봤는데 아니 순간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괜히 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너무 차분하게 전화를 받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하나 고민 끝에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기로 했죠. 너네 왜 동남아 여행 안 갔어? 아니, 가족 여행인데 당연히 같이 가야지. 너희가 안 간다고 했어? 아니요, 저랑 오빠랑 둘 다 공부해야 된다고 안 된대요. 방학 동안에 학원 특강이 열려서 그거 수업 들어야 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아니, 방학인데도 학원 스케줄을 뺄 수가 없어서 애들만 집에 두고 부모는 동남아로 5일 여행을 갔다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럼 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5일 동안 공부 좀 덜 하는 게 어떻다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숙모집까지 찾아올 순 있어? 주소 보내줄 테니까 택시 타. 아니다, 숙모가 어플로 택시 잡아줄게. 그게요, 숙모. 숙모집이랑 우리 학원이랑 멀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엄마가 숙모 보고 집에 와 있으라고 했다는데.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 진짜 미친 거다 싶었죠. 우리 애들이 일본에 가서 집이 비어 있으니까 저 혼자 있는 집은 놔두고 저보고 지네 집으로 가서 애들 케어하라는 거였어요. 지 집이 비었으니까 거기로 오라는 논리였죠. 진짜 기가 막혔어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었지만 애들한테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첫째 조카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이제 6학년 올라간다고 해도요. 애들끼리 5일 동안 집 지키고 있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결국 퇴근하고 바로 신우이네 집으로 갔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그 썰렁함이 아직도 기억나요. 불도 몇 개 안 켜져 있고 사람 온기가 하나도 없는 집이었어요. 조금 있다가 중학생인 첫째 조카는 학원 갔다가 8시에 온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 사이에 둘째 조카가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숙모 배고파요. 뭐 좀 시켜줘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까지 한 끼도 안 먹었어? 집에 밥 없었어? 엄마가 상할 게 뻔하다고. 그럼 치우지도 않을 거 아니냐고 반찬도 따로 안 해놓고 간댔어요. 승모 오면 승모 보고 해달라고 하라던데. 아니, 형님도 정말 어떻게 애들이 쫄쫄 굶을 거 알면서 그런 짓을. 내가 안 왔으면 어쩌려고. 그 말에 진짜 속이 뒤집혔어요. 열이 확 올라와서 바로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근데요, 신기하게도 안 받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주 작정하고 안 받더라고요. 시어머니께도 전화를 걸어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순간 이건 일부러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요, 부글부글 끓는 속을 꾹 눌러 담고 신우이한테 문자 한 통만 딱 보냈어요. 제가 지금 형님 집에 와 있으니 재밌게 놀다가 오시라고요. 아주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보낸 한 줄이었어요. 느낌표도 안 붙였고 길게 쓰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 순간 마음속으로 결심했지요. 그래, 나도 가만히만 있지는 않겠다. 반란을 일으키기로요. 그렇게 길고도 짧았던 4박 5일이 흘러갔어요. 애들 밥 챙기고 학원 시간 맞춰 보내고 숙제 봐주고 씻기고 재우고. 솔직히 몸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피곤했어요.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도 조카들이 참 착하긴 하더라고요. 제 눈치도 볼 줄 알고 말도 잘 듣고요. 제가 잔소리를 할 일은 막상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시댁 식구들이 돌아오는 날이 왔어요. 돌아오는 비행 스케줄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은요, 일부러 다 같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저랑 시조카들 그리고 의문의 불청객 한 명을 데리고요. 공항 도착장에 서 있는데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신나 보이는 얼굴들,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피부, 여행 다녀왔다는 티가 확 났어요. 그러다 시누이가 우리 쪽을 보더니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저와 시조카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본 순간이었죠. 어? 어? 아, 아니. 입을 벌린 채로 몇 초를 굳어 있다가 갑자기 거품 물듯이 휘청거리면서 졸도하는 척을 하는데요. 진짜요. 척이 너무 티가 나서요. 주변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연기할 일인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장면을 보려고 내가 그 고생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공항에서 벌어진 그 광경은요, 솔직히 말해서 아주 볼만했어요. 무슨 짓을 했냐고요?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죠. 사실 신우이가 그렇게까지 해서 저한테 애들을 맡기고 떠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애들을 봐줄 사람이 필요했다면요. 차라리 본인 시댁으로 보내는 게 훨씬 자연스러웠을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정말 굳이 저한테 맡겼다는 건요. 결국 하나였어요. 제가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어떻게 공부시키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죠. 신우이는 늘 그걸 의심하고 있었잖아요.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다. 애들에게 스스로 하라고 냅두는데 저렇게 될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게 뻔했어요. 사실 우리 애들 교육이 대단한 비법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그냥 집에서 학습지 풀게 했고요. 그런데 고학년 올라가면서 애들 스스로가 먼저 그러더라고요. 엄마, 학습지로는 이제 학교 수업 따라가기 좀 힘든 것 같아. 나 학원 보내줄 수 있어?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딱 필요한 것만 했어요. 수학이랑 영어만 학원을 보내고 국어는 학원 대신 주말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독후감 쓰고 너는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해?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걸로 대신하고 있었죠. 그 방식을요, 그대로 시조카들한테도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저도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애들이 진짜 환경 문제인지 아니면 방식 문제인지요. 그래서 학원에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제가 있는 5일 동안 영어랑 수학 시간에만 학원 수업을 보내겠다고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짧은 기간이니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학원에서는 신우이에게 연락을 했겠지요. 그런데요, 휴대폰 꺼놓고 동남아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사람한테 연락이 될 리가 있나요? 연락 불가, 확인 불가. 결국 제 말대로 진행된 거죠. 그리고요, 저는 애들한테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줬어요. 주말인데 우리 놀이공원 가서 놀까? 숙모도 오랜만에 가는 거라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요? 저 놀이공원 안 간 지 몇 년 지난 것 같은데. 진짜 가요? 근데요, 숙모, 숙제할 거 남았는데 숙제 안 하면 엄마가 잔소리한단 말이에요. 엄마도 놀러 갔는데 우리도 놀아야 하지 않겠어? 숙제는 돌아와서 차근차근 하고 일단 나가볼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제가 하라고 닥달을 안 했지. 하지 말라고 막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요, 여기서 차이가 확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애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자기 할 건 알아서 하는 성격이었어요. 반면 시조카들은요, 시켜야만 하는 성격이더라고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숙제, 하라는 잔소리를 안 하니까 죽어도 책 한 번 안 펼치고요. 복습, 당연히 안 하죠. 학원 숙제도 미루고. 그걸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아, 이건 학원 몇 개 더 보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요.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이었어요. 저녁에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너네 진짜로 하고 싶은 거 뭐야? 숙모가 소원 들어주는 셈 치고 해줄게. 진짜요? 저희가 몇 번이나 하고 싶다고 했는데 못했던 게 있거든요. 그게 뭔데? 머리 염색이랑 파마요.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요즘 학교 두발 자유화돼서요. 친구들은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고 다니는데 신우이네 시댁에서는 머리 염색은 학생이 할 짓이 아니다. 공부도 못하는 애가 머리부터 꾸민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한 번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요. 속이 확 뒤집히더라고요. 공부 못한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자기 몸 하나 꾸미는 것도 죄가 되는 집이라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미용실 가서 확 변신해보자고 말을 했지요. 그 말에 애들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이 나는데 첫째 조카는 머리를 탈색해서 샛노란색으로 만들어버리고 둘째 조카는 핑크색 브릿지를 넣고 파마까지 해버렸어요. 미용실에서 거울 보면서 둘이 웃는데 진짜 그 표정이요. 제가 그동안 본 어떤 웃음보다 밝아 보이더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알겠더라고요. 아, 이 애들 문제 있는 애들 아니구나. 억눌려 있었던 거구나 하고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공항에 데리고 나간 거였죠. 그러니까 신우이가 공항 도착장에서 노란 머리 큰 애랑 파마 머리 작은 애를 보는 순간 거품 물고 졸도하는 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4박 5일 동안요. 시조카들은 저를 보면서 입이 닳도록 같은 말을 했어요. 숙모 덕분에 못 해본 거 다 해본다고요. 그 말이 괜히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리더라고요. 도대체 평소에는 얼마나 눌려 살았으면 이런 말을 할까 싶어서요. 신우이가 절대 먹이지 않는다는 음식들부터 시작했어요. 피자, 햄버거요. 우와,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절대 안 사주는데. 이런 거 먹으면 공부에 방해된다면서요. 피자랑 햄버거 먹으면 공부 못한대? 엄마가 그랬는데. 그래서 콩나물 먹고 당근 먹고 해야 똑똑해진다고요. 숙모, 저녁에 혹시 노래방 가도 돼요? 저 노래방 가고 싶은데. 아, 당연하지. 노래방? 가자. 근데 숙모가 최신곡은 모르는데 괜찮아? 저도 잘 몰라요. 엄마가 음악 들으면 바보 된다고 잘 못 듣게 하거든요. 노래방까지 가서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는데 음정 박자 다 엉망이어도 그냥 웃고 떠들었어요. 노래방 끝나고는 게임방에도 갔고요. 제가 못하는 게임은 애들이 가르쳐주고 애들이 못하는 건 제가 옆에서 응원해주고요. 완전히요, 말 그대로 일탈이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예상치 못한 복병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신우이네 시댁이었죠. 신우이의 시어머니께서 급한 일이 생겨서 신우이에게 전화를 하셨대요.
안 받으니까 아주버님한테도 전화를 했고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여행에 가면서 혹시 나한테 전화가 올까봐 일부러 휴대폰을 꺼둔 상태였던 거죠. 완전 작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조카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집에 있다는 말만 듣고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직접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애들 혼자 두고 나갔다는 생각은 아예 못 하신 거죠. 문이 열리자마자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집에 있어야 할 시누이랑 아주버님은 없고 머리는 샛노란색으로 염색한 첫째, 파마 머리를 한 둘째, 그리고 사돈 며느리인 제가 애들이랑 나란히 앉아서 TV 보면서 깔깔 웃고 있으니요. 시누이 시어머니 얼굴이요. 정말 그대로 굳어버리셨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는 어디 가고 사돈 며느리가 와 있어? 아, 그게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 싶었거든요. 적당히 둘러대야 하나,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고민하는 찰나였죠. 그런데요,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시조카들이 먼저 나서는 거예요. 할머니, 숙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저희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염색시켜 주신 거예요. 그거야 그렇다 치고. 네 부모들은 어딜 갔냐고.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전화기도 꺼있고 뭔 일 한 게야? 아니요. 엄마랑 아빠는 동남아로 여행 갔는데요. 왜 할머니 왜 할아버지랑요? 너희는? 저희는 학원 가야 된다고 숙모한테 떠넘기고 갔어요. 저희는 안 데려간대요. 맞아요. 저희끼리 밥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숙모가 와서 밥 해주고 저희 학원 보내주고 그런 거예요. 숙모 잘못 없어요. 저는 진짜요. 그 자리에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애들이 괜히 저 혼날까봐 욕먹을까봐 나서서 모든 진실을 다 말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시누이의 시어머니 표정이요. 점점 붉어지더니 결국 폭발하셨어요. 그걸 네 아버지랑 엄마가 작당 모의를 해서 벌인 짓이라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쟤들은 동남아 여행을 가면서 어린 자식들은 학원 가야 한다고 떼놓고 가? 그것도 사돈 며느리에게 맡겨놓고? 아니 사돈 며느리, 자네가 직접 봐주겠다고 한 거예요? 아 그게 숙모는 몰랐다는데요. 엄마가 그냥 비행기 타면서 우리 집 가봐 했대요. 이 정신머리 나간 것들 같으니라고. 아이고 사돈 며느리, 내가 일찍 연락을 했으면 애들은 우리 집에 데려다 놨을 텐데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언제 온대요? 5일 됐어요. 내일이면 공항 도착할 거예요. 저는 그저 허허 웃어버리고 말했어요. 웃음이 나와서 웃은 게 아니라요. 그 순간엔 그냥 웃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아, 이건 이제 내가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 생각만 맴돌고 있었죠. 그래요. 고생 많았어요. 내가 애들 볼 테니 사돈 며느리는 집에 가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조카들 얼굴이 확 굳는 게 보였어요. 머리 염색에 먹지 말라는 음식 잔뜩 먹고 며칠 내내 놀기만 했잖아요. 아무래도 할머니가 조금 무섭긴 했겠죠. 애들이 제 쪽을 힐끔힐끔 보면서 숙모 가지 마세요 하는 눈빛을 보내는데 그게 또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유종의 미는 거둬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볼 테니 어르신이야말로 집에 가서 쉬세요.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가면 쓰나? 내일 공항에 마중 나갈 거면 같이 갑시다. 그 말이 저는 저승사자가 이름을 3번 불러 저승에 데려가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랑 비슷하게 들리더라고요. 시조카들은 저랑 같이 자겠다고 해서 한 방에 나란히 누웠는데 이불 속에서 엄청나게 속닥거리는 겁니다. 혼날 것 같다, 머리 다시 까맣게 염색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너무 걱정 말라고 했죠. 사실 속으로는 저도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요. 그날이 마지막 밤이라는 걸 애들도 느꼈는지 휴대폰 붙잡고 게임하고 영상 보고 하느라 잠도 안 자더라고요. 새벽까지 불이 꺼지질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애들은요, 휴대폰도 자기들이 딱 사용할 만큼만 사용해요.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해야 이걸 할 수 있다고 기준을 알려주고 나니까 자기들 재미랑 시간을 지키려고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반대로 시누이는 늘 화를 내고 억지로 시키니까 애들은 공부가 싫어지고 틈만 나면 게임이 하고 싶어져서 어떻게든 몰래 하려고만 하는 거고요. 그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싶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공항 갈 준비를 하려고 애들이랑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정말로 시누이 시어머니가 집 앞에 와 계시더라고요. 갑시다.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넷이서 같이 인천공항으로 향했죠. 차 안 공기가요. 말 안 해도 느껴질 만큼 묵직했어요. 아무도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고 애들도 괜히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 시댁 식구들을 마주하게 됐고 시누이는 머리색이 찬란한 자식들 그리고 그 옆에 도끼 눈을 뜬 시누이의 시어머니를 보고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간 거죠. 시누이의 시어머니가요. 그야말로 폭발을 하셨어요. 저는 진짜 사자후라는 게 그날 뭔지 정확하게 알았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미친 거 아니냐? 둘이 쌍으로 아주 동남아 여행을 가면서 자식들은 학원 가야 한다고 쏙 빼놓고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아이 엄마, 공항에서 소리 좀 낮춰. 낮추긴 몰라 쳐. 사돈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손주들만 덜렁 두고 가면서 걱정도 안 됐어요. 우리 시어머니는요. 그 자리에 딱 얼어붙으셨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손만 만지작거리시는데 그 모습이 괜히 더 안쓰럽더라고요. 반면 시누이는요. 아예 고개를 푹 숙이고 눈도 못 마주치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누이 시어머니 시선이 애들 머리로 향하더니 표정이 더 굳어진 채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애들 머리꼴은 이게 뭐야? 며느라가 네가 염색시켰니? 내가 이런 건 공부 못하는 애들이나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염색을 시켰어? 아니에요. 제가 없는 사이에. 요즘 학생들이 저러고 다니면 손가락질 받는 건 몰라서 그래. 우리 집안에는 다들 똑똑한 핏줄만 있는데 누굴 닮아서 손주들이 저 모양인지 모르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한번 크게 삼켰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시어머니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시더니 발끈하시며 같이 맞불을 놓으신 겁니다. 아니, 언제까지 우리 딸 대학 중퇴한 걸로 난리예요. 그 집안이라고 공부 못하는 핏줄 하나도 없을 줄 어떻게 알아요? 뭐라고요? 우리 집안 교육자 집안입니다. 교육자 집안이면 뭐해? 손주들이 이 모양인 게 왜 우리 탓이란 말입니까? 피가 반반 섞였는데. 공항 한복판에서요. 두 어른이 정면으로 맞붙어 버렸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고 분위기는 점점 살벌해지고 저는 그 사이에서 숨만 죽이고 있었죠. 그때 시누이가 저를 향해서 씩씩거리며 말을 던졌어요. 옳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애들 머리를 저렇게 염색을 시켜? 우리 애들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더니만 이 사다리 만들고 우리 시어머니까지 공항에 끌고 온 거야? 형님, 저는 애들이 하고 싶다는 거 하게 해주면서 잘 돌봐준 죄밖에 없어요. 형님이 휴대폰을 꺼놓고 계셔서 연락이 안 됐고 그 때문에 사돈어른이 집까지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어디가 제 잘못이에요? 적당히 둘러댈 줄 알았어야지. 내가 이런 꼴 보자고 올케한테 부탁했겠어? 말은 바로 해야죠. 형님, 언제 저한테 좋게 좋게 부탁한 적 있어요? 문자 하나 던져놓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떠나셨잖아요. 그럼 그에 따른 대가는 당연히 생각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 나한테 복수하는 거지? 형님, 말이 좀 이상하네요. 형님, 저한테 죄 지은 거 있으세요? 제가 복수까지 해야 할 만큼?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누이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씩씩거리던 얼굴 그대로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게 답이었죠.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자기가 뿌린 씨앗이 그대로 돌아온 거라는 걸요. 공항의 소음 속에서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공항에서 벌어진 일은요,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만든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냥 참다 넘긴 선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뿐이었죠. 그 와중에요, 시조카가 아주 결정타를 날려버렸어요. 아주버님 앞에 서서 눈 반짝이면서 말하는데 얼굴에 웃음이 한박 걸려 있는 거예요. 아빠, 숙모랑 지낸 거 진짜 재밌었어. 엄마가 절대 안 사주는 피자랑 햄버거도 먹고요. 맞아. 나도 숙모랑 같이 살고 싶어. 매일 게임방도 가고. 사실 학원도 안 갔어. 대신 숙모랑 집에서 숙제는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신우이 얼굴이요, 진짜 말 그대로였어요. 아주 기절하듯이 휘청거리는데 연기자가 따로 없더라고요. 학원은 왜 안 보냈어? 내가 학원 보내야 해서 동남아도 안 데리고 가고 올케도 우리 집으로 부른 건데. 애들도 방학이잖아요. 어른들은 놀러 갔는데 공부하라고 하면 집중이나 되겠어요? 가기 싫다는데 놀 수도 있죠. 어차피 저랑 5일만 같이 있을 건데 즐겁게 보내보자 싶어서 안 보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애들은 눈도 깜빡 안 하더라고요. 저랑 신우이가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옆에서는 거의 뭐 개싸움이 나고 있었죠. 사돈 어른이랑 우리 시어머니랑요. 그러니깐 애들 그렇게 두고 여행을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뭐 그거 한번 안 간다고 애들이 잘못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 딸이랑 추억 좀 쌓을 수 있지? 애들만 두고 간다고요? 이게 무슨 나 홀로 집에 영화 찍는 줄 아시나? 공항 한복판에서 대판 싸움이 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어요. 결국 아주버님이랑 시아버지가 나서서 말리고 말려서 겨우 상황이 정리됐죠.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고요. 그날은 정말 다들 기운이 쭉 빠진 얼굴이었어요. 저는요, 그로부터 딱 3일 뒤가 휴가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정대로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남편 보자마자 그동안 있었던 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줬죠. 남편은 한참 듣더니 잠깐 웃다가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카들이 매번 기에 눌려서 억지로 공부하는 게 마음 아팠다면서요. 한마디예요. 괜히 마음이 확 풀렸어요. 누가 잘했다는 말 한 번 해주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나는 괜히 잘못한 게 없구나 하고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다시 겨울방학이 왔어요. 참 신기하죠. 그 사이에 신우이는요, 저한테 조카들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더라니까요. 예전처럼 학원 얘기니 교육 얘기니 그런 잔소리도 싹 사라졌어요. 아마도 본인 입으로는 더 이상 꺼낼 수가 없어진 거겠죠. 반면에 시조카들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이후로 저한테 푹 빠져서 가족 모임만 하면 제 옆에 찰싹 붙어 있어요. 숙모, 그거 알아요? 하면서 미주알고주알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신우이가 신우이네 시어머니한테 혼나는 이야기까지 얼마나 생생하게 해주는지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엄마 얼굴이 완전 이랬다니까요.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덜덜 떠는데 속으로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그래도 티 안 냈지? 티 내는 순간 화살이 저한테 올걸요? 아, 저 지난번에 숙모가 읽으라고 추천해준 책 다 읽었어요. 그래? 내용은 어땠어? 재밌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책을 다 보냐고 그러길래 숙모 이야기 했더니 또 화냈어요. 자기 말은 안 듣고 숙모 말만 듣는다면서요. 그걸 옆에서 듣고 있으면 웃음을 참느라 진짜 죽겠어요. 웃으면 또 일이 커질까 봐요. 우리 남편도 이제는 일본 근무를 마치고 아예 한국으로 귀국해요. 드디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죠. 애들은 틈만 나면 일본 여행도 가고 일본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했었는데 그걸 못한다고 아쉬워하긴 하지만 아빠가 돌아온다고 하니 누구보다 기뻐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가족은 더더욱 돈독하게 끌어안고 잘 살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 눈치 보느라
자격지심에 휘둘리며 아이들을 키울 생각 없으니까요. 제자리에서 저희의 역할을 다 해내며 인생을 살아갈 날을 그리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